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교민 368명이 1차 전세기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의심 증상이 나타난 18명은 따로 격리병원으로 옮겨져 감염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7명이 추가되면서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는 2차 감염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차 감염 추정자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CCTV, 카드 결제 정보까지 추적하며 접촉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이를 막는 방역 대책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온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교민 368명이 1차 전세기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한에서 탈출한 교민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18명을 제외하곤 임시 숙소로 이동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테너공항에서 이륙하고 2시간. 교민 368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서서히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립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꼭 11시간 만입니다. 우한 현지에서 철저한 검역 절차가 진행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2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혹시 모를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계류장에는 구급차들이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전세기 문이 열리고 먼저 방호복을 입은 검역관들이 조심스럽게 기내로 들어갑니다. 이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고성능 마스크를 쓴 교민들이 차례대로 내려와 한국 땅을 밟습니다. 계류장에 설치된 임시 검역소에선 체온 측정과 면담 조사 등 최종 검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민 350명은 일반 입국장과 떨어져 있는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입국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교민들은 전세기 안에서도 화장실 사용까지 자제하는 등 최대한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승무원들도 방역복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모든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좁은 데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었죠. 저희가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먼저 탔거든요. 더군다나 새벽 시간이니까요. 모든 입국 절차를 마친 교민들은 준비된 경찰버스에 올라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슴 졸였던 시간을 뒤로하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된 중국 우한 교민 가운데 1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격리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기내에서 국내 의료진의 검역 과정 중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명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검역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 귀국을 위한 2차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할 전망입니다.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오늘 낮 공지를 통해 당초 오늘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던 교민에게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까지 공항 톨게이트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공지에서 공항 수속 절차를 위해 항공기 출발 5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지적해 우한 현지에서 2차 전세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내일 새벽 2시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을 희망한 우리 국민 700여 명 가운데 오늘 1차로 귀국한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은 내일 새벽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올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해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번 환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90, 11번 환자 3명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의 접촉자는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가족 2명의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가족 내 전파가 확인되면 3차 감염이 처음 발생한 사례가 됩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잖아요.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일이 발생했는데 그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우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3차 감염 추정자가 나왔다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2차 감염 환자는 그 6번째 환자로서 이 환자가 그 3번 환자하고 같이 식사를 한 이후에 예.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아간 그 2차 감염자인 네.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예, 첫 사례죠. 이 2차 감염자의 가족 2명이 이제 그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에 포함이 돼서 예. 이게 가족 간 감염이 확인이 되면 3차 감염 첫 사례로 또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국제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는 거죠. 네. 다만 HO는 교역과 이동의 제한은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 6번째인데 네. 그 이전에 이제 2009년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3년 에볼라 등에서 이 선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역대 6번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약학과 김정기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소한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라는 말이 있는데 잠복기는 무엇이며 잠복기를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바이러스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에 감염을 하게 되면 숙주세포 내에서 처음에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증식 과정에서는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을 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증상을 유발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이 잠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한 WHO의 그런 우려감도 나왔는데요.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비말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말 감염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바이러스가 이 침방울에 묻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됩니다. 네. 근데 침방울의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비말 핵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마다 호흡기 바이러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5마이크로 이상의 침방울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은 침방울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비말 감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1월 30일에 최초 2차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하루 만에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차 감염과 2차 감염 그리고 3차 감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감염병에 있어서 1차 감염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염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경우를 1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나 과거 메르스, 사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1차 감염이라고 보는 거는 그 해당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오염 지역에서 질병을 얻은 사람, 감염이 된 사람을 1차 감염자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밀접 접촉이나 일상 접촉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켰을 때를 2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다시 2차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3차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6번 환자 가족 2명이 3차 감염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80%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사스 바이러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 당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사스하고 한 80에서 90%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는 좀 이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선 사스의 변종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야생동물에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애가 새롭게 출현을 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2003년 사스도 그렇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진원지가 모두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몰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는 없었던 그리고 야생동물에만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한테 전염되는 케이스인데요. 대부분 이런 야생동물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러한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새로운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박쥐와 같은 특이한 야생동물을 속생하는 풍습이 있고요. 이런 특이한 음식 문화가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처럼 새로운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도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확진자가 현재 4명 더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미 짧은 시간 내에 과거 사스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현재 WHO에서 얘기를 하기를 신종 코로나의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전파를 시키느냐, 이걸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사스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스 확진자 수를 짧은 시간 내에 넘어선 이유는 일단 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1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에서 3%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또는 경증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소위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전파를 쉽게 용이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봤을 때 아마 당분간 현재의 확산세를 유지하면서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중국 보건당국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이 본격적인 방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도 이 감염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무증상 환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유증상 환자보다는 적긴 합니다. 그런데 예. 가능성은 있고요. 가능성이 특히나 있다고요. 예.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하고 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 쉽게 용이하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파력은 높은 만큼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또 손 씻기, 개인 면역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약학과 김정기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오늘만 해도 벌써 4명 추가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당분간 이런 추세가 쉽게 뭐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앞서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에 이제 국내에서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대확산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번에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비누로 손 잘 씻고 예. 마스크 착용하고 뭐 기침할 때는 이렇게 옷소매로 가리는 이런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말 대유행의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예.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정말 철저하게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중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된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격리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한 능동감시 대상자여서 상당히 많은 접촉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 환자 2명은 모두 능동감시 대상자였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어 발열 여부와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대상자입니다. 이들 2명은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6번 환자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3번 환자와 서울 강남에 있는 한일관이라는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접촉자는 6번 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6번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치료 중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와의 접촉에 의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국내 첫 사람 간 2차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환자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 일대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3번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입국자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 발생은 계속 늘 거다 당분간.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까지 2차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일본과 타이완, 독일 3개 나라이고 베트남도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한 능동감시자 2명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견되고 처음으로 2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능동감시를 받던 도중에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감염병은 접촉자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초분단위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CCTV 카드 결제 정보까지 추적하며 접촉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와 4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3번째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산을 오가며 성형외과와 식당 등을 활보했고 4번째 확진자는 귀국 후 경기도 평택시의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움직인 흔적을 알아낼까? 보건당국은 우선 확진자 진술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한 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검증합니다. 휴대전화가 5초에서 10초마다 가까운 기지국과 교신하는데 이 기록으로 시간대별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위성 항법 시스템 GPS와 달리 모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지국이 촘촘한 수도권이나 실내에 있으면 정확도는 더 올라갑니다. 오차는 1-200m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지국 근처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전파가 안 잡히고 뭐 그런 한계점은 있다. 다음으로 분석하는 건 도심 곳곳에 있는 CCTV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옆 사람과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대화를 나눴는지를 살펴 위험군을 가려냅니다. 접촉자는 노출 시간, 노출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여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이를 막는 방역 대책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가운데 1순위는 바로 손 씻기입니다. 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지 정혜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 즉 기침으로 침이 튀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 감염자의 침이 튀는 걸 막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침에 의한 튀어나온 침이 다른 사람의 눈이나 입에 들어가 바이러스가 퍼질 확률은 희박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더 위험한 전파원은 바로 손입니다. 감염자가 회사나 공공장소에서 기침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이 주변 물건에 묻습니다. 감염자가 주변 물건을 만지다가 침을 손에 묻힌 채 문고리를 만지면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문고리를 잡는 사람은 손에 바이러스를 묻힌 채 다니게 됩니다. 눈을 비비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애취를 해가지고 주위 자체의 표면을 다 오염시키는 그게 1번이고요. 그 표면을 손으로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무의식 가운데 사람을 보다 보면요. 그 손이 있잖아요.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눈으로 가거든요. 결국 손 씻기만 자주 해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해 고의로 유출했을 거라는 음모론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모론이라 별다른 근거도 없지만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중국의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중국 연구소가 실수로, 더 나아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있습니다.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차로 40여 분,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일부 외신이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연구소를 지목한 것도 사실입니다.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근거는 없지만 최초 발병자가 수산물 시장을 가지 않았고 동물이 매개체라는 추정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정말 나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안 나왔다는 증거도 없는 거죠. 네.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전파 감염이 잘 된다는 거는 사람에게 되게 적응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생화학 무기설은 바이러스가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징후가 없다는 전문가의 반박이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엔 생물안전도인 BSL-4, 즉 최고 위험 등급 실험실이 있어서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동물 실험까지 하긴 합니다. 하지만 BSL-4 실험실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WHO 공식 집계만 전 세계 19개 국가 45곳에 달합니다. 안전을 위한 WHO 지침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BL4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는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게다가 코로나는 에볼라와 달리 3등급 연구소에서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고위험 실험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태와 연관짓는 건 무리입니다. 아까 말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사유형군이 아니에요. 뇌에 해치리면 더 어렵고 불편한 BL4에서 옷도 다 양압복이라는 우주복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영국 연구소에서 1978년엔 천연두 바이러스가, 2007년엔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2004년 중국 베이징 국립바이러스연구소에선 사스에 노출된 연구원이 간호사의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2, 3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는 중국의 폐쇄성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어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는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오늘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내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 증발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당시 시설 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배수관으로 흘러든 오염수가 외부로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이 2, 3년에 한 번씩 자연 증발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리터 정도 유출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다만 연구원 외부에서는 방사능 농도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자연 증발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의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사후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기업과 교류 연구하는 대학을 선정해 3년간 총 3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1년에 1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요를 발굴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6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연구단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 일부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5G 등 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하나의 주방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입니다. 지금껏 각기 다른 사업자가 같은 주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음식 판매를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 주방을 찾았습니다. 상반기 대비했을 때 주방 사용량이 최대 660%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재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모두 120건. 이 가운데 40건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이 중 16건은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시장으로 나온 신제품과 서비스들로 56억 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했고 고용과 투자 확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히 5G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발전의 역사와 진전을 이룬 세종과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소개합니다. 관노로 태어나 종상품 대호군까지 오른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세종이 그를 발탁한 이유는 농사를 주 산업으로 했던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은 조선 과학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시계인 앙부일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기 혼천이 등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기구를 이용해 하늘을 관측한 나라는 아랍과 중국뿐이었는데 조선도 날씨와 계절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며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천문 연구는 현대의 천문 연구에도 중요한 자산이 됐는데요. 영화는 과학적 성취뿐 아니라 장영실과 세종의 우정과 신뢰에 대해서도 조명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특별한 우정을 나눈 이들의 관계가 묵직한 감동을 안기는데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진이라는 직격탄으로 전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반도체 실적이 4분기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슈퍼 호황기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 삼성전자의 연간 성적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27조 7,600억 원. 2018년보다 무려 50% 넘게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액도 230조 5,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반도체 실적을 봤을 때는 이른바 바닥 탈출이 다가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반도체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13% 증가한 3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전통적으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늘 4분기보다는 안 좋았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4분기보다 1분기가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를 이끄는 스마트폰 사업도 부진했습니다. 스마트폰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공개될 조개 껍데기 형태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등의 새 제품을 통해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0%나 줄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분야는 냉장고와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힘입어 유일하게 실적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온도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는 걸까요? 또 실제로 우리는 온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온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도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합니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외부의 온도에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요. 뜨겁거나 차갑게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도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그 상태를 알곤 하죠. 이러한 온도라는 단위가 국제 표준으로서 최초로 도입된 것은 1742년 스웨덴의 물리학자인 안데레스 셀시우스가 제안한 섭씨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준은 물의 끓는 점을 0도로 어는 점을 100도로 상정한 기준으로서 지금과는 정반대로 설정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온도라는 개념을 드러내기에 불편했고 이를 개선한 오늘날의 섭씨 온도는 식물학자인 칼 폰 린네에 의해 1745년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란 물체의 따뜻함이나 차가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얼핏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잴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흔히 접하는 체온 수준의 온도는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요. 정말 그럴까요? 온도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손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책과 알루미늄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과 알루미늄 상자의 온도를 체온만으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루미늄 상자가 더 차가운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적외선 온도 탐지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측정한 결과 책과 알루미늄 상자 모두 27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도는 비슷한데 우리는 왜 알루미늄 상자를 만졌을 때 더 차갑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물체 자체의 온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온도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지 또는 느리게 전달하는지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이나 스티로폼 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분자 자체의 별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특징 때문에 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린 단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대도 체온이 책 속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비교적 적은 책이 알루미늄 상자보다 따뜻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알루미늄 상자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 자유전자에 의해 접촉된 피부의 체온이 쉽게 금속 안으로 전달되게 되며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종이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상자가 책보다 차갑다고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계절에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내에 있는 열이 체외로 조금씩 혹은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의 몸은 외부의 환경, 즉 사시사철 기온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섭씨 약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몸속 체온 조절 시스템에 있습니다. 인체는 대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열의 70%는 몸 중심부 장기에서 30%는 피부와 말초 조직 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피부 조직은 그 자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몸의 중심부와 피부 체온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열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심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중심부에서 데워진 동맥의 피가 열 차이에 따라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바깥쪽에 찬 정맥의 피는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발목 이하의 발끝 부분은 말초혈관이 잘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러한 말초 부위에 동상이 쉽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열순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추위를 크게 느낀다는 것은 곧 체내의 열이 체외로 빠르게 방출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가만 보면 빨리 열순환을 시켜서 이러한 추위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손과 발은 꽁꽁 얼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체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의 노력 중 하나랍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노출될 때 손발이 찬 것은 환경 온도가 낮아서 피부가 차가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운 환경에서의 몸의 중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부의 혈액순환을 줄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추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몸은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피부와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지어는 땀 구멍도 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털이 서고 무의식적인 근육 운동과 떨림은 평상시에 4배까지 일어나면서 열을 생산해내게 되죠. 손바닥을 빠르게 문질렀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마찰열을 이용해 체온을 높이고자 하는 신체의 전략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대응인 것이죠. 오늘은 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로 출발하여 추운 겨울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몸의 전략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아무리 떨어뜨리고 싶어도 절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을 통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과학과 좀 더 친해져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한 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3차 감염 추정자까지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묻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을 수 없을 때는 알코올이 70% 이상 함유된 손 세정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